제가 여러분들께 사암심법 원리 및 강론 강좌를 드리기에 앞서서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사암심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의술을 결코 얕봐서는 안 됩니다. 첫째가. 두 번째, 병증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요. 소위 대체의학을 오래 하신 분이나 제야 친구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 서의학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분들이 제야 친구인이거나 혹은 대체의학을 하신 분들이 동의학 알기도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요, 서의학을 먼저 보면요, 오늘날 서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특히 유아 사망률은 아주 현저히 낮아졌죠. 여러분들의 어머니한테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뭐냐면 여자들이 출산하러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 10명 중에 9명 반은 내가 다시 나올 때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다. 애기 낳았다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요즘에 애기 낳았다 죽는 사람 있어요? 애기 편하게 낳고 또 산후조리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안을 보약 먹으면서 간호사들 보조받아가면서 간호받아가면서 몸조리 하잖아요. 유아 사망률 현저히 줄어들었죠. 애기 낳다 죽는 일 별로 없죠. 또 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막 임상 단계에서 이제 완전하게 그 효과가 100% 입증이 된 건 아니거든요. 즉 생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상풍으로 혹은 감염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과감하게 아직 임상 중인 페니실린을 그냥 공급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연합군들은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독일군을 비롯한 저쪽 연합군들은 그 혜택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 항생제의 발달 역시 인류의 수명을 얼마나 늘려놨는지 몰라요. 조선시대 때 부스럼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신 임금님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선 태종임금님이 그냥 온몸에 부스럼이 났죠. 세종임금님도 그랬죠. 그리고 영조임금님도 그랬고요. 효종임금님도 그랬고 철종임금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 집안 내력으로 종기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이들이 사혈침법 뭐 썼을까요? 부항사혈 같은 거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종기 나면은 펑펑 뚫려서 피 펑펑 낸 다음에 부항문 묻히면 다 나나요? 항생제가 필요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서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 역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무조건 동의학이 최고다, 대체요법이 최고다가 아니라. 그리고 서의학은 매뉴얼로 설명이 되잖아요. 동의학 역시 마찬가지. 특히 제야 친구인들이 한의사든 무슨 침 놓을 줄 아냐 하고 함부로 약 꼬시는데 절대 금물이에요. 한의사 중에서 왜 침 못 놓겠어요? 침 우리보다 더 잘 놓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침법이 만능이다. 아니죠. 우리가 동의학의 임상병리학을 먹골강좌에서 배우잖아요. 병증이 여기 전중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육 가운데 전중혈을 중심으로 해서 분촌을 낮춘다 그랬잖아요. 교중증이 요 위에 있는 거 치지탕증, 정중앙에 있는 게 대하륜탕증, 약간 밑에 있는 게 대승기탕증인데 그 밑에 있는 거를 반환사심탕증이고
더 밑에 있는 거, 더 밑에 있는 거, 더 밑에 있는 거, 다 병증이 약이 달라요. 매뉴얼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치료한다고 할 때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자기가 치료하는 방법이. 그리고 매뉴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글로 설명이 돼야 된다. 그게 의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약은 특허가 인정이 돼요. 약은. 또 진단기기 특허가 인정이 돼요. 하지만 사람을 고치는 의술 자체는 특허가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가 새로운 의술을 발표하면 전 세계에 검증 결과 그 절차를 거쳐서 다 공유합니다. 그 의술은 제도권 의술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발달해 온 거예요. 막말로 우리 중에 이제 재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신호대기에 있는데 누가 느닷없이 트럭이 와서 들이받았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니까 병원을 오시고 소리내가 대처의학을 하는 사람이고 신구인인데 내가 여기까지 병원에 누워서 링거주사 맞아야 되겠어 하고 박차고 일어날 10분 몇 분이 안 돼서요. 그렇죠? 병원에서 치료할 게 따로 있고 또 서의학에서 치료할 게 있고 동의학에서 치료할 게 있고 심장 판막증으로 입술이 파랗고 숨 조금만 걸어도 숨을 못 쉬는데 이 아이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침도 침이지만 더 필요한 건 심장재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심장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동의학에서 볼 때는 서의학이 대체의학이고 동의학은 정신분명까지도 다 커버를 하죠. 정신분명까지도. 서의학은 나노기법으로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병증의 원인이 현미경적 관찰로 보여야 치료를 하는데 안 보이는 거를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치료를 못해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은 바로 동의학의 영역이죠. 그런 의미에서 상호 대체요법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제도권 의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친구인이든 또 한이든 아니면 대체의학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의술은 무시하지 말고 의술의 기초 아래 있어야 남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비법, 비방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많은 병을 다스릴 것처럼 생각하면 의술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세무민,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온 어떠한 그 건강식품을 소개를 하는데요. 한의사들한테도 공급하고 양의사들한테도 공급하고 뭐 여러 대체요법 단체들한테도 보급한다고 하면서 이제 누구 소개로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소개로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네 회사에서 나온 면역 증강제는 B형 간염은 악성일지라도 보름이면 완치된대. 그럴 것 같으면요, 그거는 약으로 특허받았어요. 그 개발하는 회사가 약으로 특허받는데요. 약하고 건강식품의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코민이라고 있죠. 진코민. 진코민은 푸른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잎에 플라보노이드 성분만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식품도 되고 약도 돼요. 그리고 화장품도 되고. 우리가 쓰는 화장품에 마레카솔의 원료인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 이렇게 쓰이는 게 있어요. 식물에서 추출하는 건데 새살 넣는 거. 그 성분하고 진코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다 같이 복합돼서 들어간 화장품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게 먹는 약이라도
특허를 낼 수가 있고요. 화장품으로도 특허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 하더라도 그걸로 보름 만에 비형 간염이 완치가 된다면 특허 내면은 떼든 벌게요. 아마 비형 간염을 그 면역 증강제로 비형 간염을 보름 만에 퇴치시킬 수가 있다면 그것이 약품으로 특허가 되면 비아그라보다 더 돈 벌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그런데 자기네 식품 카탈로그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받은 거에 의해서 만병통치처럼 써져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친구인이나 대체요법 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암도 고친다, 뭐도 고친다, 뭐도 고친다, 그냥 만병통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 의술이 늘질 않아요. 의술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의술이.